여러분, 저는 사람을 오래 만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고 우기는 사람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궁금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내가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순간 자신이 우위에 섰다는 감각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그게 아니라 같은 해명은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길어지는 순간 이미 운전대는 넘어갑니다. 상대는 그 틈을 타 더 세게 밀어붙이고 우리는 더 당황하고 더 설명하고 더 지칩니다. 결국 남는 건 억울함과 피로뿐이지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원칙은 단순합니다. 화내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는 해명하지 마십시오. 해명은 친절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논리로 이기려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진흙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설명을 해야 오해가 풀리잖아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사람은 정상적인 대화의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선택권을 빼앗아 즉시 원하는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대화가 아니라 심리전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이 찾아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편이 급해서 그러니 지금 당장 좀 도와줘. 여기까지는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난색을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날 못 믿나? 내가 떼먹을 사람이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분위기가 거칠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그래서 급히 수습하려 하지요. 그게 아니라 요즘 나도 사정이 좀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상대는 먹힌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해명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방어 자세로 내려앉았고 상대는 공격 자세로 올라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압박합니다. 사정이 어쨌든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 우리의 설명은 더 길어지고 마음은 더 흔들리고 결국 우리는 거절이 아니라 변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을 뒤집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짧습니다. 말싸움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통제권을 회수하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상대가 흥분해서 몰아붙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은 냉정한 도망이 아닙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주도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상대는 당장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결정을 안 한다고? 하고 더 씩씩거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해놓고도 불안해서 다시 설명을 붙입니다. 내가 널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러면 다시 운전대가 흔들립니다. 한 문장을 던졌다면 그 다음은 입을 다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의 기세가 올라갈수록 내 말은 더 짧아져야 합니다. 반응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더 신이 납니다. 반응이 짧아질수록 상대는 연료를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내고 우기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항상 두 가지 기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같이 화를 내며 싸워주는 것. 둘째, 내가 기가 죽어 변명하며 설득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상대에게 유리합니다. 같이 화를 내면 거봐 너도 성질 내잖아 라며 자기 분노를 정당화할 수 있고 변명하면
내가 압박하니 흔들린다는 권력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떨까요? 상대가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통째로 깨집니다. 더 소리쳐도 얻을 게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는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말이 빨라지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더듬고 헛기침을 하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왜냐하면 더 날뛰면 오히려 자기 꼴이 우스워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에는 3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의 목소리에 겁먹지 않는다. 둘째, 나는 당신과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는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상황의 최종 결정권은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상대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넘기는 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빨리 매듭 짓고 싶어 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모질게 보일까봐, 그래서 설명하고 달래고 양보하고 끝내는 내가 미안하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화내고 우기는 사람 앞에서는 그 선함이 오히려 내 목을 조르는 줄이 됩니다. 한 번은 넘어가도, 2번은 참아도 3번째부터는 그들은 그것을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목소리만 높이면 결국 물러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억지로 몰아붙일 때 내 말 좀 들어봐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상대에게 내가 흔들린다는 신호입니다. 대신 아주 단정하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은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이 통했다는 증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기기보다 나를 지키는 질서를 세우길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며 내 선택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어느 자리에서든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바꾸기 위해 애쓰다가 지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화내고 우기는 사람의 성격은 내가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먹이가 되느냐 아니냐, 오늘부터는 먹이가 되지 마십시오. 짧은 문장 하나로 내 평정심과 결정권을 지키십시오. 그 한 문장이 쌓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쥔 단단한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바로 노후의 품격이 됩니다. 여러분,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결정권을 미루는 한 문장으로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상대가 꼭 돈이나 부탁만으로 우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거나 괜히 목소리를 높여 분위기를 망칩니다. 이때 우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는 것 같아. 여기서 참으면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감정으로 맞서거나 아니면 억지로 웃으며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내고 우기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2번째로 드리고 싶은 원칙은 이것입니다. 일관된 태도로 무반응의 바위가 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무반응은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공격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정한 톤과 속도로만 반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화내고 우기는 사람은 대화의 내용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위기로 싸웁니다. 목소리의 크기, 말의 속도, 표정의 흔들림,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내가 우위라는 판을 만들려 하지요. 그러니 내가 감정으로 파도를 타는 순간 나는 상대가 만든 판 위에서 춤추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요. 꼭 모임에 한 명씩 있습니다. 남의 약점 하나 잡으면 사람들 앞에서 크게 말합니다. 어휴, 넌 아직도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런 말을 던지며 상대가 얼굴이 빨개지는 걸 즐깁니다. 그 사람은 진짜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끈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신이 납니다. 어호, 맞는 말 해줬더니 성질이네 하고요. 결국 상처는 내가 받고 밤에 뒤척이는 사람도 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 비아냥거리며 사람들 앞에서 깎아내릴 때 그분은 하던 일을 잠깐 멈춥니다. 상대를 무표정으로 가만히 바라봅니다. 눈은 피하지 않되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하나 떨지 않고 평소 톤으로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상대의 목적을 산산이 부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원하는 건 상처받은 표정과 당황한 해명인데 나는 그것을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갑자기 말문이 막힙니다. 허공에 주먹을 휘두른 사람처럼 민망해집니다. 그 민망함을 견디지 못해 헛기침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기도 하지요. 심리학에서 아이가 떼를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화를 내거나 급히 달래면 아이는 더 크게 웁니다. 왜냐하면 내 떼쓰기가 통한다는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내고 우기는 어른도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들의 억지의 연료는 내가 흔들리는 감정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그들은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반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밀어붙일 연료를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합니다. 도발을 받는 순간 의식적으로 느리게 가십시오. 목소리는 한 톤 낮추고 말의 속도는 한 박자 늦추고 몸의 움직임도 천천히 하십시오. 상대는 속도를 올려 몰아붙이는데 내가 속도를 늦추면 상대의 기세는 스스로 붕 뜹니다. 그 사람은 더 빨리 달리려다 헛발을 디디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속이 끓어서 표정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과 톤을 지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내가 나를 지키는 훈련입니다. 그러니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준을 하나 세우십시오. 상대가 소리를 지를수록 나는 내 톤을 유지한다. 이것만 해도 판이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상대가 자극적인 말을 던지면 즉시 반박하지 마십시오. 2초만 멈추십시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 혀가 먼저 달려나가지 않도록 잡아두는 겁니다. 둘째, 반응은 짧게 하십시오. 길게 말하면 설명이 되고 설명은 다시 운전대를 넘기는 길이 됩니다. 셋째, 감정 표현을 문장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쁘네요. 왜 그러세요? 같은 말은 상대에게 싸울 명분을 줍니다. 대신 내용이 아닌 구조만 잘하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혹은 그 말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런 문장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반응의 바위라는 말이 오해를 부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반응은 침묵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반응만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는 나를 흔들기 위해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과거 이야기 꺼내고 비교하고 비웃고 내 약점을 찌릅니다. 그 버튼이 눌릴 때마다 내가 즉시 튀어나가면 상대는 이 버튼이 먹힌다를 확인하고 계속 누릅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짧게 반응하면 상대는 여기선 이 버튼이 안 먹히는구나를 학습합니다. 결국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먹히지 않아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문장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비아냥거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가 억지를 부리면 알겠습니다. 그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대가 계속 몰아붙이면 지금은 이 대화를 더 이어가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을 한 뒤에 다시 길게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짧게 말하고 행동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고개를 돌려 다른 대화로 넘어가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 행동이 바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인가? 돈도 아닙니다. 자존심도 아닙니다. 내 평온한 하루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례한 말이 집까지 따라와 밤을 흔들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운을 빼앗는 것, 그게 가장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이기려 하기보다 내 하루를 지키는 기술을 배우길 바랍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도는 부서져 사라지고 바위는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위가 되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언젠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깨달음 앞에서 무례한 사람의 목소리는 자연히 낮아집니다. 여러분, 2부에서 저는 무반응의 바위가 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한 가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보면 끝나는 인연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절마다 마주치는 친척, 가족 행사마다 분위기를 뒤집는 사람, 매일 출근하면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상사, 같은 건물, 같은 모임에서 계속 부딪히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그럼 안 보면 돼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 끊지 못하는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다시 말해 역할의 거리를 확실히 두는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화내고 우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싸움도 아니고 참음도 아닙니다. 감정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열어두는 순간 그 사람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가구를 뒤집고 바닥을 어지럽히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계속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가족인데, 오래 본 사이인데, 정이 있는데 내가 좀 더 배려하면 달라지겠지. 여러분, 무례한 사람 앞에서 그 배려는 종종 정이 아니라 약점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감정은 닫고 역할만 하십시오. 가족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집안 대소사 때마다 꼭 억지를 부리고 말투가 거칠고 사람을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윗사람인데 내가 참아야지. 집안 분위기 깨기 싫어. 그래서 억지로 웃습니다. 비위를 맞춥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해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하며 넘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상대는 더 무례해집니다. 나중에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너는 정말 답답하다 같은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상대는 그 배려를 고마움으로 받지 않습니다. 허용으로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학습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다르게 합니다. 그분은 화를 내며 우기는 사람에게 같이 화내지도 않고 억지로 웃어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딱 필요한 말만 합니다. 밥을 차릴 때는 식사하세요. 일을 도울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시간은 몇 시입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대화, 감정적인 반응, 불필요한 친절, 비위 맞추기 이런 걸 과감히 빼는 겁니다. 정중하지만 정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런 태도 앞에서는 무례한 사람도 입을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감정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들어와서 난장판을 칠 공간이 사라지니 그 사람은 재미를 잃습니다. 이것을 저는 역할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를 기능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직장이라도 모임이라도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매번 똑같이 지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더 다정해졌다가 내일 상대가 불쌍해 보여서 또 마음을 열어주면 그 순간 거리의 벽은 무너집니다. 무례한 사람은 그 작은 틈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아, 오늘은 마음이 열렸네.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선을 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필요한 건 정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감정의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대처를 흔히 감정적 분리, emotional detachment라고 부릅니다. 몸을 멀리할 수 없다면 마음을 멀리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갑게 돌아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의 기분이 내 기분을 결정하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반응하는 순간 내 삶의 리모컨이 그 사람 손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내가 역할만 하고 감정을 빼면 리모컨은 다시 내 손에 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상사가 있습니다. 말투가 거칠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고 사람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로 무너집니다. 첫째, 감정으로 맞서다 일이 더 커집니다. 둘째, 속으로 참다가 집에 와서 밤새 곱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감정의 대화를 줄이고 업무의 대화만 남기는 것입니다. 상사가 소리를 지르며 공격하면 나는 짧게 확인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이 A와 B 맞습니까? 마감은 오늘 오시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기록합니다. 감정의 싸움에 들어가지 않고 역할의 언어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는 점점 감정으로 흔들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적어도 내 앞에서는 함부로 못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가족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너는 왜 이렇게 했니? 왜 저렇게 했니? 하며 꼬투리를 잡을 때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여러분, 설명은 감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대신 역할의 말로만 정리하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일만 돕고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정적인 반응을 주지 마십시오. 미소를 과하게 짓지도 말고 얼굴을 찌푸리지도 말고 평소 톤으로만 말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은 결국 감정을 얻지 못하면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논하면서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가까울수록 경계를 세워야 예의가 살고 경계가 무너지면 원망이 싹튼다. 저는 이 말이 노후 인간관계에 가장 필요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가족인데 알아줘야지. 오래 본 사이인데 내 마음을 이해해야지.
그런데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대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가 서면 예의가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역할의 거리를 세우면 상대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생깁니다. 첫째, 이 사람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둘째, 하지만 선만 지키면 나를 물어뜯지도 않겠구나. 이 두 생각이 동시에 들어가는 순간 상대는 가장 안전한 지점에서 스스로 멈춥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내 일상을 지키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를 정해보십시오. 이 사람과는 감정 대화는 하지 않는다. 필요한 말만 한다. 항상 같은 톤으로, 같은 기준으로. 이것이 바로 역할의 거리입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이 내 마음을 들락날락하게 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내 집입니다. 아무나 들어와 어지럽힐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다면 그 집의 문을 지키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3부에서 우리는 역할의 거리를 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리만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렵고 진짜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사건이 끝났는데도 마음이 끝나지 않는 것. 상대는 이미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나는 집에 돌아와도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다음엔 뭐라고 해야 했지? 밤새 곱씹고 새벽에 깨고 다음 날까지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무례한 사람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가장 큰 것, 평온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4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남이 뱉은 오물을 내 집 안방까지 들고 오지 마십시오. 밖에서 더러운 것을 밟았으면 문 앞에서 털어내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에까지 들고 오고 심지어 안방에까지 가져가서 냄새를 맡으며 이게 왜 이렇게 더럽지 하고 고민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이 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거친 말, 억지, 비아냥 그 모든 것을 내가 이해라는 이름으로 집안에 들여놓는 순간 내 마음이 오염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누군가와 언성이 높아진 뒤 집에 돌아와 밤새 설치는 경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고 믿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찰이 성숙은 아닙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끝없는 곱씹음은 성찰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성찰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곱씹음은 나를 마르게 합니다. 여기 한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임에 꼭 한 명씩 있는 분위기를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 사람 때문에 늘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집에 와서 잠을 못 잡니다. 오늘 내가 던진 말이 기분 나빴나? 저 사람은 어릴 때 상처가 있나? 내가 뭔가 건드렸나? 이렇게 며칠을 붙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을 오래 한다고 해서 상대가 변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변하는 건 나입니다.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흐려지고 내 하루가 망가집니다. 결국 나는 상대에게 2번 당합니다. 한 번은 그 자리에서 또 한 번은 집에 와서 내 머릿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에는 깊은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개 아주 단순한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목소리 높이면 사람들이 양보해 주더라. 억지 부리면 상황이 내 쪽으로 기울더라. 그 경험이 수십 년 쌓여 굳어진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고급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붙잡아두는 밧줄입니다. 그 밧줄을 끊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태도에서 저는 늘 배웁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겪어도 원망을 입에 올리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내 입에 담는 순간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더러워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례한 말은 원래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말을 내가 계속 떠올리고 되감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순간 그 더러움이 내 마음에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날의 불쾌함은 문 앞에서 끝내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털어내고 들어오십시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사건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머릿속이 자동으로 재생될 겁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딱 한 문장을 말하십시오. 끝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덧붙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내 안방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여러분, 마음은 집입니다. 안방은 가장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남의 신발을 들여놓고 흙을 털지도 않은 채 침대에까지 올려놓습니다. 그게 곱씹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필요합니다. 끝난 일이다. 들여놓지 않는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은 여러분을 구합니다. 둘째, 생각이 계속 올라오면 반박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라고 또 싸우면 생각이 더 커집니다. 대신 생각을 현상으로 보십시오. 아, 지금 내 머리가 그 장면을 재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간 감정의 끈이 약해집니다. 내가 생각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생각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셋째, 정말로 속이 꽉 막혀서 참기 힘들다면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전에 종이를 꺼내십시오. 우리는 보통 억울하면 전화를 집어듭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지인에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여러분, 말로 풀면 풀수록 더 분하고 억울해진 경험이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으로 꺼내는 순간 뇌는 그 사건을 지금 다시 겪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현재로 끌고 와 내 가슴을 다시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아니라 종이에 쓰십시오. 종이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종이는 더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해줍니다. 쓰고 나면 접어두십시오. 그게 문 앞에서 털어내는 행위입니다. 넷째, 무례한 사람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저 말은 나를 무시한 거야. 저 말은 내 인생을 평가한 거야. 여러분, 저 사람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뱉은 소음일 뿐입니다. 소음은 분석할수록 커지고 무시할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해라는 이름으로 소음을 키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기운도 마음의 여백도 젊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에너지를 누군가의 무례함을 해석하고 곱씹는 데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안방은 그 오물을 담아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쉬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결심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의 말을 내 집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문 앞에서 털고 들어오겠다. 생각이 올라오면 끝난 일이다 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내 안방은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되면 삶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내 밤과 내 아침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이 뱉은 오물을 내 안방까지 들고 오지 말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계를 지키려다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벽을 허무는 행동을 합니다. 본인은 갈등을 줄이려는 선의로 하는데 상대는 그것을 허가증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5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짜 사과를 건네는 습관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억지를 부리며 언성을 높일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속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싶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깨질까봐, 사람들 앞에서 시끄러워질까봐, 혹은 관계가 틀어질까봐 결국 내가 먼저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니까 그만하자. 그 순간 상황은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양보해서 일이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관계가 무너집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미안해라는 말은 평화의 종이 아니라 면죄부입니다. 왜 면죄부가 되느냐? 화내고 우기는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실 아주 작은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과한가? 이게 사람들 앞에서 보기 안 좋은가? 그 불안이 있어서 더 큰 소리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불안을 덮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내가 미안해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의 뇌에서는 엄청난 정당화가 일어납니다. 거 봐, 결국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화낼 만하니까 화낸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다음번에는 더 쉽게 화를 내고 더 쉽게 억지를 부리고 더 쉽게 선을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먹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과가 상대를 사람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를 더 무례하게 키우는 먹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임에서 식당 예약을 맡았던 사람이 사정이 생겨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예약을 바꿨다고 합시다.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소 불만이 많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걸 이따위로 처리하면 어떻게? 분위기는 얼어붙고 주변은 불편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을 빨리 진정시키려는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미안해. 당장은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도 식당 망치더니 또 그러네. 너는 왜 늘 이래? 하고 당신을 동네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저 사람은 사과한다. 이것만큼 위험한 계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다르게 합니다. 그분은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을 정확히 짚습니다. 식당이 바뀐 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사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의는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무례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을 긋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툴툴거리긴 해도 함부로 막말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태도가 단단하게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없는 틈을 파고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음씨를 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럼 잘못해도 사과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명백히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가짜 사과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혹은 상황이 복합적인데 단지 시끄러운 걸 피하려고 혹은 상대의 화를 잠재우려고 마음에도 없는 내가 미안해를 내뱉는 것. 그게 가짜 사과입니다. 가짜 사과는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잠깐의 정적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적 뒤에는 더 큰 무시가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짧고 정확하게 사실과 경계만 말하십시오. 예를 들어 상대가 억지를 부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실 수는 있지만 화를 내실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선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질서는 무례한 사람에게 가장 강한 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가짜 사과를 할까요? 착해서입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로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것은 상대가 되고 좋지 않은 것은 내가 됩니다. 상대는 더 편해지고 나는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남을 편하게 하려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착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질서를 세우는 착함이 필요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를 말하며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시끄러움을 피하려고 마음에 없는 말로 고개 숙이지 말라. 원칙 없이 한 번 꺾인 무릎은 두 번, 세 번 짓밟힌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늘 마음에 남습니다. 무리한 사람에게 사과는 갈등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때로는 앞으로도 당신이 소리를 지르면 나는 언제든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는 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계약서를 내 손으로 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한 가지를 연습해 보십시오. 상대가 억지를 부릴 때 무조건 미안해로 상황을 덮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먼저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진짜 잘못했는가? 만약 진짜 잘못했다면 짧게 사과하면 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과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거나 상대가 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라면 가짜 사과를 멈추십시오. 대신 사실만 말하십시오. 경계만 세우십시오.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질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품격은 상대를 달래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쌓이면 무례한 사람은 결국 학습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목소리로 얻을 게 없다. 그때부터 상대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당신의 하루는 지켜집니다. 여러분, 5부에서 저는 가짜 사과가 무례한 사람에게 면죄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부는 더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히 버틴 것 같아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를 합니다. 하소연입니다. 전화를 집어들고 친구에게, 가족에게, 지인에게 그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우리는 말하면 속이 풀릴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분하고 더 억울하고 더 오래 기억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드릴 두 번째 치명적인 경고는 이것입니다. 억울함을 말로 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누구한테 얘기라도 해야 숨이 쉬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나누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감정의 재생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한 번 당한 일을 내 입으로 다시 꺼내는 순간 우리는 그 일을 현재형으로 되살립니다. 뇌는 과거와 현재를 완벽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장면을 떠올리며 표정과 목소리까지 재현하는 순간 뇌는 지금 다시 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번이면 될 상처를 내가 내 입으로 2번, 3번, 4번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무례한 말을 듣고 집에 오자마자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글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 억울하니 설명이 길어집니다. 1시간, 2시간, 통화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난 뒤 내 얼굴은 더 굳어 있고 가슴은 더 답답하고 잠은 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통화 내내 그 장면을 영화처럼 다시 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그때 내 마음, 내 목소리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내게 한 번만 무례했는데 나는 내 입으로 그 무례함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반복한 셈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다르게 합니다. 똑같이 무례한 말을 듣고도 누구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혼잣말로 딱 한마디만 합니다. 미친 개가 짖었네. 나는 씻으면 된다. 그리고는 평소 하던 일을 합니다. 차를 마시고 드라마를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불쾌함이 티끌처럼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성격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불쾌함을 연장했느냐, 종료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소연은 종료가 아니라 연장입니다. 감정은 말하는 순간 다시 불이 붙습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을 상대로 한 하소연은 해결책보다 분노의 연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소연은 내 마음만 지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귀까지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는 내 편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줍니다. 더 공감해줍니다. 그런데 그 공감은 종종 이런 말로 이어집니다. 진짜 너무하네.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가 참는 게 바보지. 이 말들은 잠깐 시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원함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실 땐 시원하지만 더 갈증이 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그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고 내 감정은 더 깊게 박힙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도 몇 주 뒤에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긴 세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원망을 입에 올리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인간관계의 핵심을 봅니다. 악하고 무례한 말은 그것을 내 입에 담는 순간 상대가 아니라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여러분, 원망을 말로 자꾸 꺼내면 내 마음의 그릇이 썩습니다. 상대를 벌 주려 했는데 벌을 받는 사람은 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소연으로 푼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억울함은 퍼뜨려서 푸는 게 아니라 말려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려 죽이느냐?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첫째, 하루만 입을 닫아보십시오. 무례한 일을 겪은 날, 그날만큼은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정도로만 멈추십시오. 내 입이 사건의 확성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처음엔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감정의 열이 내려갑니다. 열이 내려가면 사건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열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과대평가합니다. 하루만 참아도 시야가 달라집니다. 둘째, 정 참기 힘들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종이에 쓰십시오. 종이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종이는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내 분노를 더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 그대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접어두십시오. 쓰는 행위는 감정을 밖으로 빼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떠돌던 감정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이에 옮겨지면 뇌는 그 장면을 계속 반복 재생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셋째, 하소연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면 무엇이 바뀌는가? 대부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건도 끝났습니다. 바뀌는 건 딱 하나. 내 감정이 다시 불붙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입이 조용해집니다. 넷째, 무례한 사람의 말은 정보가 아니라 소음으로 분류하십시오. 정보는 분석할 가치가 있지만 소음은 줄여야 합니다. 소음을 분석하면 귀만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분류표를 하나 만드십시오. 건설적인 대화, 내 삶에 도움되는 말, 무례한 말, 소음. 소음은 저장하지 않는 겁니다. 저장하는 순간 내 삶이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체면도 아니고 승리도 아닙니다. 평온함입니다. 하루를 고요하게 끝내고 밤에 잘 자고 아침을 가볍게 맞는 것. 그런데 하소연은 내 평온을 스스로 깨는 행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을 내 입으로 다시 불러들여 내 집에 다시 앉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안방에 그런 손님을 들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밖에서 무례한 일을 겪어도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일은 오늘 문 앞에서 끝낸다. 그리고 입을 닫고 내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씻으십시오. 조용한 음악이 아니라 조용한 호흡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내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닫는 순간 무례한 사람의 말은 스스로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착각 하나를 끊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도 깨닫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겠지. 이 생각이 바로 우리를 오래 붙잡아 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오늘 7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사과를 기다리는 각본을 당장 지우십시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보상을 기대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례하게 대했다면 최소한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는 들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끊지 못하고 기대를 놓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장면을 계속 씁니다. 다음에 만나면 저 사람이 조용히 와서 말하겠지.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이 상상 속 장면이 바로 여러분을 붙잡는 덫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실현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화내고 우기는 사람의 사고 구조는 대개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신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대가 예민했고 상황이 나빴고 내가 오해했고 자신은 피해자였다는 논리가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문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기다리지만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사과를 기대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상처를 상대가 인정해 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너무 심했어라는 말 한마디면 내 억울함이 정리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대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열쇠를 그 사람 손에 쥐어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사과해야 내가 편해질 수 있다. 이 말은 곧
내 평온의 결정권이 너에게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무례한 사람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겁니다. 어떤 분은 1년, 2년, 심지어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변하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기다림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를 낳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한 번 무례했을 뿐인데 나는 그 일을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다시 겪습니다. 사과를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또 하나의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일찍 결심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사과를 평생 못 받아도 괜찮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내 상처의 치유 권한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사과하든 말든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이 더 이상 오래 남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드니 원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 하루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사과를 받아야 내가 이긴다.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는 순간이 진짜 승리입니다. 사과를 받아야만 끝나는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권이 내 손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아도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잘못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재해석하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기억을 바꿉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뻔뻔할까라고 분노하지만 그들의 뇌는 이미 자기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10년을 기다려도 그들의 사고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썩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꽃이 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대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연못에서 새를 찾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냉정하지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사는 곳에서 새를 찾으며 왜 안 오지? 라고 기다리는 건 나만 지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과를 기다리는 각본을 오늘 여기서 지우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상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는 선언입니다. 내 상처는 내가 덮고 내가 치유한다. 이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상대가 무릎 꿇는 장면을 상상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없이도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귀합니다. 그 무대에 억지 부리는 사람의 뒤늦은 사과를 기다리는 장면은 필요 없습니다. 사과가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람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내 평온은 내가 결정한다.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원망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줄어들면 삶은 훨씬 가볍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무례한 사람을 이기는 법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례한 사람의 소음 속에서도 내 일상을 지켜내는 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온함입니다. 하루를 망치지 않는 것, 밤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안방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게 결국 노후의 품격이고 삶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무례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는 목소리로 흔듭니다. 압박하고 몰아붙이고 당장 결정을 내리게 만들려 하지요. 다른 하나는 감정으로 흔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아냥거리며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가 발끈하는 모습을 보고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분명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착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먹히지 않으면 멈춥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은 단호함입니다. 단호함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단호함은 차가운 표정도 아닙니다. 단호함은 내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일관성입니다. 한 번은 넘어가고 한 번은 맞서고 한 번은 웃어 넘기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상대는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오늘은 먹히나 이번엔 흔들리나 그러나 내가 항상 같은 기준으로 반응하면 상대는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선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 스스로 멈춥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숫자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십시오.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1문장입니다. 억지로 몰아붙이는 사람 앞에서 해명하지 말고 딱 한 문장으로 통제권을 되찾으십시오. 지금은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기서 길게 덧붙이지 마십시오. 한 문장, 그리고 멈춤, 그 멈춤이 주도권입니다. 둘째, 2초입니다. 도발을 받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말고 2초만 멈추십시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 혀가 먼저 튀어나가지 않도록 잡으십시오. 2초의 멈춤은 감정의 폭발을 막고 내 품격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2초가 쌓이면 여러분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3줄입니다. 집에 돌아와 곱씹음이 시작될 때 내 마음에 딱 3줄만 말하십시오. 끝난 일이다. 그 사람의 말은 내 안방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내 평온은 내가 지킨다. 이 3줄을 반복하는 순간 무례한 사람의 말은 여러분 안에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밖에서 끝난 일이 집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경계입니다. 좋은 사람은 경계를 세웁니다. 만만한 사람은 경계를 내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 마음을 지키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무례한 사람을 이해하느라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사과를 기다리느라 내 시간을 묵지 말고, 하소연으로 내 상처를 재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너무 귀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억지 앞에서는 해명하지 않고 1문장, 도발 앞에서는 2초, 멈춤과 낮은 톤, 끊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역할의 거리, 집에 돌아오면 오물을 문 앞에서 털기, 갈등을 피하려는 가짜 사과를 끊기, 억울함을 퍼뜨리는 하소연을 끊기, 언젠가 사과할 거라는 각본을 삭제하기. 여러분, 이 7가지는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관계도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주변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군가의 소음 때문에 밤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억지 때문에 내 하루가 망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평온을 내 손으로 지킨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세운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작은 원칙들입니다. 오늘부터 단단하게 그러나 조용히 여러분의 경계를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고요하고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